주식, 암호화폐, ETF까지 원픽 리포트. 지금 태국과 캄보디아 간의 교전 상황을 보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요. 뭐가 말이 안 되죠? 일단 캄보디아 군이 1년에 5억 달러에서 국방비가 우린 440억 달러잖아요. 5억 달러 정도 쓰는데 태국은 한 7, 80억 달러 쓰거든요. 15배 차이예요. 그다음에 지금 태국군이 F-16을 이용을 해서 폭격을 했다 그러는데 왜 F-16이 전가에 보도냐. 캄보디아는 항공기가 없어요. 고정익 항공기가. 전투 항공기가. 아예 공군이 없어요. 그냥 헬기나 아니면 수송기 정도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투를 할 수 있는 제공권이라는 제공 개념이 아예 없어요. 띄울 수 있는 비행기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7월 달에 교전에도 캄보디아가 먼저 BM-21 다연장 로켓을 쏘니까 태국이 F-16으로 공격을 했거든요. 그때 이제 한국의 KGB GPS 유도 폭탄이 실전에서 사용된 첫 확인된 공식. 물론 사우디아에도 수출했고 사우디가 후티 반군을 향해 쓴 사례는 있지만 자 그러니까 국방비는 한 15분의 1. 실제 전력도 아마 거의 15분의 1 될 거예요. 병력 수는 뭐 한 2, 3배 차이가 나지만 네. 공군이 아예 없다니까요. 그리고 탱크나 이런 것도 정말로 캄보디아는 1950년대 수준 T-55 정도. 그러니까 사실상 정규적인 군대라고 보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부 치안 이 정도지 아마 거의 세계 최하위 정도에 육박할 정도에 여기에 비해서 태국은 동남아시아 비교적 탄탄한 한국모함도 있어요. 차크리 나루에빗이라고. 지금 차크리 왕조거든요. 위대한 차크리 왕조라는 뜻인데 물론 경항모예요. 한 7, 8천 톤 되는. 그러니까 나름대로 튼실한 전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캄보디아가 먼저 공격을 한다? 죽으려고? 이상하잖아요. 자 그러면은 최근에 물론 이제 이 시발점은 영토예요. 왜냐하면 프랑스가 캄보디아를 지배할 때 태국은 식민 지배를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캄보디아, 라오스 쪽은 프랑스가 지배했고 네. 그다음에 남쪽은 이제 말레이시아 이쪽은 영국이 지배했거든요. 그러면서 프랑스와 영국이 앙숙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완충지대로 그 당시 태국의 시암 왕국은 완충지대를 남겨두고 그러니까 태국은 식민 지배를 받지 않았다는 자존심이 강해요. 근데 그 캄보디아를 지배했던 프랑스가 그때 시암 왕국은 약할 거 아니에요.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암 왕국, 시암 혹은 시암 그러거든요. 영어는 시암이고 시암 왕국은 프랑스와 국경조약을 체결을 합니다. 캄보디아와의 국경조약이죠. 일방적으로 프랑스가 유리하게 그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그어놓은 다음에 실제 지도는 태국 안쪽까지 침범하는 지도를 만들어버려요. 국경조약과 달라요 지도가. 네네. 근데 지도가 중요해요. 나중에 영토 분쟁할 때 그 지도가 증거로 활용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몇 세기 독도 지도 발견했다 막 이러잖아요. 근데 시암 왕국은 그때 힘이 없으니까 그냥 그게 있는지도 몰랐죠. 국경조약만. 근데 실제 지도는 태국 땅의 상당 부분을 캄보디아 쪽 안쪽으로 만들어 놓은 지도를 통행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1947년 이때 프랑스가 철수하고 캄보디아 딱 돌아가니까 이때는 이제 얘기가 달라지잖아요. 태국이 더 국력이 강하잖아요. 이 지도 보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싸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국제사회에서는 캄보디아 편을 들어줬어요. 맞다. 야, 캄보디아. 그러니까 태국이 억울하죠. 그런데 캄보디아가 이걸 이제 잠재해 있었는데 유네스코에 등재시키거든요. 이게 지금 안 그래도 속이 부글부글 끓는데 이걸 유네스코 여기 문화재가 많아요. 왜냐하면 캄보디아가 옛날 그 왕국이었기 때문에 맞아요. 네. 태국 안에도 많은 캄보디아 앙코르와트도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분쟁의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불확실한 국경. 그러니까 여러 군데 지금 국경이 지금 혼재돼 있거든요. 이게 원인이에요. 원인. 자, 그러니까 계속 치고받고 싸우긴 했는데 올해 5월에 이제 충돌이 발생합니다. 이 국경 지역에 지뢰가 많이 매설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뢰 폭발 사고 이런 것들로 양측이 충돌하기 시작을 해요. 의도적으로 매설했다? 아니다? 원래 있던 거다? 근데 재밌는 게 얘기가 좀 복잡한데 태국 안에 국내 정치를 보면 레드 셔츠와 옐로우 셔츠파가 갈려요. 레드 셔츠가 그 유명한 탁신 친나와 탁신 가문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 농민들 서민층의 지지 기반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반대쪽은 어디냐면은 왕당파하고 군부. 태국 군부가 세잖아요. 이 나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태국의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탁신이 실각해서 탁신이 해외로 망명하거든요. 이 망명할 때 떠돌 때 캄보디아에서 가장 탁신을 따뜻하게 대해주고 탁신이 그 당시 그 훈센 총리 지금 훈마네 총리 아버지죠. 85년부터 2023년까지 됐는데 경제 고문까지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해관계가 있어요. 지금 탁신하고 태국의 탁신 가문과 그다음에 훈센은 또 훈센 캄보디아는 태국의 군부 왕당파 이쪽과 적대 관계예요. 이쪽이 영토 문제에서 강경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탁신 가문과 훈센은 일종의 태국에 있는 군부 레드 옐로우 셔츠 왕당파 이쪽과 대립하는 묘한 공동전선이 있는 거죠. 탁신의 딸이 패통탄 친나와시거든요. 딸이 또 총리를 해요. 그 탁신 가문이 무려 4명의 총리를 나와요. 여동생도 총리하고. 근데 5월에는 패통탄 친나와시였거든요. 그러니까 군부 왕당파가 집권하거나 쿠데타로 아니면 이쪽 탁신 친나와 지금 패통탄 총리는 쫓겨났고 지금 총리도 원래 탁신하고 친했어요. 이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5월에 이 캄보디아와 태국이 충돌했을 때 국경 충돌했을 때 패통탄 친나와시 총리인데 딸이죠. 탁신 친나와의 딸이 그때 훈센 상원의장 지금은 상원의장이에요. 아들 혼마네트가 총리고 통화를 합니다. 근데 이 통화 내용을 훈센이 유출시켜요. 지금 패통탄 친나와 가문하고 친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은 패통탄 친나와 탁신 친나와 가문은 태국 군부하고 대립한다고 그랬죠. 네네. 그 통화에서 패통탄 친나와시 태국 군 사령관을 욕을 해요. 이군 사령관을 그 당시. 그리고 캄보디아 훈센한테 삼촌이라고 말해요. 삼촌, 쟤들이 우리 군 애들이 나쁜 짓 한 거야. 이렇게 막, 왜? 군부하고 대립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걸 훈센이 유출을 시켜요, 이 통화를. 그래서 결국 패통탄 친나왓은 직무가 정지되고 결국 탄핵돼서 쫓겨나와요. 지금 있는 총리는 그 후임이에요. 자, 그러면 왜 탁신이 그렇게 친한 탁신 가문을 공경에 빠뜨렸느냐, 훈센이. 그러더니 7월 말에 또 충돌합니다. 또 충돌합니다. 7월 말에, 7월 26일부터 말일까지. 이제 그건 그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중재했다고 그러는 거죠. 그때로 또 캄보디아가 먼저 공격했다고 태국이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이번에도 또 캄보디아가 먼저 공격했다 태국이 말하거든요. 그럼 군사력이 비실비실한 캄보디아가 왜 태국한테 자꾸 이렇게 덤비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그 친했던 탁신, 의형제, 훈센과 딸까지 공경에 빠뜨리고 쫓겨나게 만들고 이 그림이 좀 이상하잖아요. 이 배경을 보면 바로 우리 그 대학생을 고문치사했던 그 캄보디아의 스캠 산업, 사기 산업, 네. 범죄단지 웬치 이것과 관련이 있어요. 자, 캄보디아의 GDP의 뭐 절반이 뭐 사기 산업에서 나온다. 그건 과장이고 관광 산업의 이 연관까지 치면은 10에서 최대한 30%까지가 관광과 관계되어 있거든요. 이 안에 이제 그 스캠 산업이나 이런 게 많이 포함이 됐겠죠.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관광과 그 스캠 산업에 의존해 살거든요. 그런데 이게 최근에 지금 중국이 그 동남아 범죄 단지의 중국 범죄 조직의 핵심이잖아요. 근데 피해자도 중국이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중국이 그 단속을 강화하기 시작을 했고 중국의 단속으로 인해서 캄보디아 스캠 산업 그다음에 태국이 또 캄보디아의 카지노 최대 고객이 태국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태국이 너무 유출이 심하니까 그 당시 5월, 7월 그 이전에 태국 내에 카지노 산업을 한번 양성화할까 이런 논의가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훈센 정권은 지금 그 범죄 집단 예를 들어서 이번에 웬치 시아노크빌 그 천지라고 하는 프린스 그룹 있잖아요. 네. 그 프린스 그룹이 훈마네트 고문이에요. 그리고 훈센이랑 찍은 사진도 많아요. 천지 아직도 못 잡잖아요. 그러니까 이 범죄 집단과 훈센 정권은 밀접한 공생관계예요. 많이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캄보디아가 이 스캠 산업과 관광 산업 이런 것들이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면 훈센의 아들인 훈마네트는 내부적인 여러 가지 사람들이 지금 손가락 빨게 생겼잖아요. 캄보디아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태국을 공격해서 이 외부의 불만을 외부로 이 민족감정 결속으로 했다라는 게 그 7월 달, 5월 달 그 통화 유출부터 7월 달에 공격을 하고 먼저 공격하고 휴전하자고 사정사정 했거든요. 이번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지금 그 사이에 뭐가 터졌어요. 한국 대학생 고문치사 사건이 터졌잖아요. 웬치가 직격탄을 받았죠. 최근에
캄보디아는 좀 배제가 됐는데 미얀마, 중국, 태국이 3국이 합동으로 지금 그 스캠 사기 산업, 통신 사기 사업을 단속을 해요. 3국 경찰 공조로. 그래서 올해 중국으로 송환된 인원만 6,600명이에요. 중국인이. 그러니까 대규모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7월 달에도 캄보디아 내부에 어떤 스캠 산업이나 사기 산업, 연관된 관광 산업이 타격을 받으니까 그거에 대한 탈출구, 돌파구로 지금 태국을 공격했다는 설이 유력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한국 대학생 사건으로 캄보디아가 직격탄을 더 받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당한 지금 캄보디아 경제는 이미 중국의 적극적인 개입, 여기다음에 한국인 그 대학생 고문치 사건으로 상당히 더 악화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캠 물론이거냐 관광산업 이런 것들에 직격탄을 맞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태국 말이 맞다면 자 그림을 보세요. 태국은 지금 피해자들이 다 군인이잖아요. 네. 그럼 국경에서 조준 사격을 했을 가능성이 있죠. 군에 대해서. 근데 지금 태국이 공격해서 지금 다친 사람들, 죽은 사람들 어디에요? 다 민간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범죄 단지를 공격한 거죠.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 그림으로 보면 지금 이런 배경이 있을 거다. 근데 지금 태국 군부는 물러설 기세가 없어요. 죽은사 작전을 계속 하겠대요. 왜냐? 태국 군부는 태국 국민들한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레드 셔츠는 이 친서민의 탁신 친나 가문이 장악하고 있고 지지 기반이고 그다음에 지금 집권층 그다음에 이제 기득권 세력 군부 왕당파 이쪽 이제 그 옐로우 셔츠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이 아무래도 민심이 나쁠 거 아니에요. 맨날 툭하면 태국은 쿠데타 나라잖아요. 그런데 이 군부의 지지도가 급속하게 오른 게 바로 5월 통화 유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패통잔치 나시 군인을 막 욕하니까 네. 태국 국민들이 뭐야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지도자가 일본이랑 통화하면서 우리 군인 욕했다 뭐 이렇게 비교하면 안 되지만 그 국민들이 국민 용납하겠어요? 안 되죠. 네. 그다음에 7월 달에 지금 캄보디아가 공격했지만 뭐 세븐일레븐까지 터져갖고 태국 국민도 죽고 그랬거든요. 네, 네. 태국 군부가 일방적으로 깨니까 게임이 안 되잖아요. 15대 1인데 그러니까 태국 국민들이 국뽕이 차오르는 거죠. 이제 캄보디아를 치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도 태국은 그래 잘 걸렸어. 그러니까 캄보디아를 치면 칠수록 태국 국민들은 뭐가 있어요. 아 군인들이 잘하고 있구나. 쟤들이 그 안방 여포 쿠데타만 하는 애들이 아니구나. 두 번째 그 억울했던 국경 프랑스가 그어놓은 거 이참에 회복하자. 이 두 개가 지금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지금 훈센은 뭐라고 그러냐. 훈센 상원 의원은 의장은 태국이 먼저 침략자들이 보복 공격을 유도하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캄보디아군은 자제하라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뭐냐. 일단은 사건을 터뜨려서 주의를 기울이는 것, 내부의 불만을 외부로 돌리는 것, 이거는 좋죠. 근데 확전은 싫은 거죠. 왜? 확전은 코피 터지니까. 지금 상황이 이렇다고 보여져요. 사실은 이제 이 교전이 일어나기 한두 달 전에 태국에서 사실 큰 방산 전시회가 있었어요. 맞아요. 네, 네네. 큰 방산 전시회가 있어가지고 그때 우리 기업들도 이제 많이 갔었고 사실 뭐 지금 여러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난번 이제 7, 8월 때 KGGB를 좀 소모를 했기 때문에 태국군이 아마 더 사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추가 구매 얘기도 나온 적이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이번에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양쪽 다 지금 상당히 이 포병 전력의 의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제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이제 BM-21 다연장 로켓포 사실 이제 과거 구소련이 만든 건데 어떻게 보면 좀 많이 쓰이는 다연장 로켓포 중에 하나인데 이걸 지금 쓰고 있는데 이제 태국군이 골치 아파하는 것 중에 뭐냐면 사실 이런 다연장 로켓포들을 잡으려면 이 대포병 레이더가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태국이 사실 그게 많지가 않아요. 뭐 없다는 얘기도 있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LIG 넥스원이 천경이라는 이 대포병 레이더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군에도 많이 배치가 돼 있고 또 그거보다 작은 것도 지금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좀 그런 쪽으로 조금 이제 태국군이 구매할 가능성도 있고 또 한 가지로는 태국 해군이 호위함 사업도 지금 새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에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과거 이제 대우조선해양 지금 이제 하나오션이 태국에 이제 호위함 수출하는 경험이 있는데 이것도 지금 이제 제가 좀 알아보니까 진전이 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태국 입장에서도 기존에 있던 호위함하고 연계해서 가면 사실 이제 운영 유지 비용이나 이런 게 싸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사실 지금 하나오션이 제안하고 있는 호위함을 좀 많이 생각을 하고 있다.
그리고 전에 한번 저희가 수출했기 때문에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죠. 그리고 요건 약간 별개인데 네. 지금 이제 필리핀도 지금 이제 LI 넥슨이 만든 현궁 대전차 미사일. 그래서 이제 한국판 제블린이라고 많이 불리는데 사실은 이제 시범적으로 몇 발을 사갔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크게 화제가 안 됐는데 네. 지금 한 40여 발 정도 더 살려고 그래요. 왜냐면 이제 현궁 같은 게 이제 뭐 전차 잡는 데도 쓰이지만 이 대상륙 작전. 아시다시피 지금 남중국해에서 중국하고 필리핀하고 갈등이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필리핀 육군이 지금 이제 전에 현공 좀 몇 발 샀지만 요금 좀 더 많이 이제 살려고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해보니까 한 300억 원 이상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발사대 20기 이제 미사일 한 40기 정도 살려고 그러는데 일단 거기도 전에 한번 좀 샀기 때문에 지금 가장 유력한 후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태국도 사실 지금 이제 방산 소요가 좀 있고 필리핀은 뭐 계속 지금 해오고 있고 그래서 좀 동남아가 뭐 내년도에 좀 다시 좀 부상하지 않을까. 물론 이제 기존에 이제 필리핀이나 이런 데도 했지만 태국이 오히려 지금 요번에 이런 전쟁을 통해서 수요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좀 기대해 볼 만한 그런 시장이 아닐까 좀 생각이 됩니다. 뭐 시기상조긴 한데 결국에는 이번 그 전쟁이 좀 대략적으로 어떻게 좀 마무리가 될 걸로 보세요? 지난 7, 8월보다는 좀 오래 갈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태국군이, 제가 이제 앞서도 뭐 태국 육군 참모총장 얘기도 했지만, 국경지대에서 예를 들어서 그 캄보디아 군의 군사적 역량을 아예 소멸시켜버리겠다라는 게 주된 목표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내년 잘하면 상반기까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고 또 한 가지로는 지금 태국 육해공군 해병대가 다 뛰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캄보디아도 상황은 비슷한데 지금 오래 가면 갈수록 지금 어떻게 보면 태국군이 더 유리한 상황이에요. 전개할 수 있는 군사력이 많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이거 가지고 이제 자랑을 많이 했는데 휴전한 거 같아요. 네, 휴전한 거 자랑을 많이 했는데 불과 몇 개월도 못 갔다 이게. 그러니까 좀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마 이제 뭐 저희가 녹화하는 이후에 뭔가 또 얘기를 하지 않을까 SNS 통해서 뭐 관세를 또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던가 또 아세안 국가들 입장에서도 사실 이렇게 두 나라가 아세안의 중요한 회원국이 또 이렇게 싸우는 거는 바람직해 보이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적극적인 중대에 나설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이제 감정의 골이 깊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어떻게 보면 약간 태국이 끌려갔다 그러면 지금 약간 태국이 주도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거를. 군사작전의 주도권을 태국이 좀 가져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필연적으로 좀 장기적으로 가지 않을까, 좀 이렇게 예측되는 상황입니다. 그 미국의 그런 중재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다. 태국 군의 지금 상황을 보면 최소한 목표로 하고 있는 군사적인 거는 달성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번에 혼을 확실하게 내야 다시는 우리를 못 건드린다라고 지금 거의 다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태국군의 육해공군 수뇌부가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금 다 병력들을 투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는 7, 8월과는 좀 상황이 다르다. 그러니까 그때는 좀 끌려가는 입장이었다면 이번에 우리가 주도하겠다라는 입장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뭐 아세안이나 미국이 중재안을 내놓는다고 해도 태국 입장에서는 군사적 목표가 달성되지 않으면 안 할 걸로 보여진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영토가 바뀔 가능성이 있을까? 왜냐하면 거기가 분쟁 지역이긴 하니까. 네. 그럴 가능성도 좀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만약에 태국군이 군사력을 지금 뭐 100% 가동해서 한다 그러면 국경선의 변화도 올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 변수는 지금 이제 어찌됐든 7월, 8월과는 달리 드론들이 전선에서 활약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그 태국 특수부대들이 이제 7, 8월 휴전하고 나서도 캄보디아 군에 대한 소탕작전 할 때 대형 쿼드 드론 이용해서 일종의 그게 먼저 적진에 들어가서 중요한 데를 계속 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눈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이전보다 좀 피해를 덜 보면서도 효과적인 작전을 하는 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게 계속 가속화되면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지금 여기 다 정글이잖아요. 굉장히 어려울 줄 알았는데 이게 드론을 띄우니까 양쪽 다 지금 나온 영상들을 보면 보면서 전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아마 요번 교전에서는 좀 많이 드러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은 드론을 많이 띄우는 쪽이 좀 원하는 목표를 얻는 게 쉬워졌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현재 태국의 해상 전력 이게 중요합니다. 태국 해군은 인스타그램이나 릴스 영상 같은 걸로 해서 지금 전쟁에서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는데 드론을 사용해가지고 태국 해군이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이게 뭔 말이냐면 배에서 드론을 띄워가지고 적을 감시한 다음에 함포를 쏘는데 옛날은 이 함포 포탄이 유도 장비가 없기 때문에 정확도가 매우 낮았어요. 그런데 이번 전쟁에서 태국은 함포를 쏘고 그 무인기로 그걸 관찰하면서 야 이게 포가 어디에 떨어졌다 이거를 계산하면서 이게 수정을 해서 아주 정밀하게 사격하는 걸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태국 해군의 주력 전투함이 푸미돈 아돈 아데시라고 하는 한국의 하나오션에서 만든 전투함입니다. 이 후속한 사업들이 지금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이 경쟁하고 있는데 요거에 대한 구매가 또 한국산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좀 커질 가능성이 높고 또 현지에선 제가 말씀드렸듯이 T-50TH라고 하는 초음속 훈련기 버전을 우리가 수출했는데 요건 훈련기라 가지고 무장 장착 능력이 제한됐어요. 그래서 KGGB가 우리 국산 전투기에 다 탑재된 게 아니라 F-16에 탑재됐거든요. 요거는 태국도 이게 좀 한계가 있는 걸 알아가지고 경전투기 사업이라고 프랑스와 독일이 공동 개발했던 알파제트라는 훈련기를 태국이 운용 중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체 전력을 우리 FA-50 전투기에 대해서 제한이 들어오고 우리도 지금 현재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FA-50 수출이 성사되면 한국산 비행기에 한국산 무장을 달아가지고 이렇게 전쟁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이죠. 이 외에도 한국이 이제 큰 무기 뭐 로켓이라든가 폭탄, 전투기, 배 이런 것만 수출하는 게 아닙니다. 그 태국도 사실 자체 방위 사업을 좀 육성하고 싶어 하는데 이 과정에서 MMC 솔루션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강소기업, 그 중견기업이 또 역할을 하고 있다 해요. 국산 장갑차를 태국이 만들고 있거든요. 차이세이라고 그런 회사가 만들고 있는데 요게 들어가는 걸 모든 걸 국산화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파트너를 찾다가 한국의 MNC 솔루션을 찾아서 MOU를 맺어서 이제 장비들을 공급하는데 이게 장갑차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모션 컨트롤 유압 장비, 그러니까 포라든가 장비들을 구동할 때 그 모터 같은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장비들을 공급해주기로 계약해서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큰 무기체계뿐만 아니라 부품 단위에서도 우리가 수출할 것들이 대단히 많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태국의 아누틴 총리는 더 이상의 협상은 없다라고 하면서 제3국의 중재 가능성을 이축했습니다. 저번에 이제 미국의 중재로 어떻게 휴전협정을 맺었는데 이제는 그런 거 안 하겠다, 이제 그런 의미인 것 같고, 그리고 캄보디아 군사력을 장기간 무력화시키겠다라는 목표까지 공개했습니다. 이 무력화시키겠다, 이게 무슨 의미고 앞으로 결국엔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 태국 정부의 아누틴 차니와라군 총리 발언이 이렇게 됐고, 요거는 지금 사진은 그 지뢰도발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전방을 방문해가지고 아예 강경하게 대응했다, 이렇게 주장한 것입니다. 반면 옆에 훈센 상원의장은 지금 현재 무전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전방 부대에다 자기가 지휘를 내고 응원 메시지를 한 거예요. 훈센 의장은 초기에는 사실 좀 소극적으로 대응해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12월 8일 F-16 공습이 있고 난 다음에 반격을 통해 적의 병력을 약화시키고 파괴해라, 결사항전을 할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나라가 말레이시아가 중간에 그 휴전 협의를 하겠다는 거에 대해서 허위 정보라고 일축을 했어요. 이번엔 진짜 협상을 안 하겠다 이렇게 말한 게 진짜인 것 같고, 그 태국은 이제 태국 총리가 의미심장한 말을 했는데 문제는 태국 군부가 해결할 것이라고 명시를 했어요. 이게 약간 정치적인 이야기를 섞어가지고 그 장기 무력화라는, 그러니까 태국의 군사 목표에 대해서 설명할 게 필요합니다. 아누틴 차니와라군 총리는 기본적으로 군인 출신입니다. 그래가지고 전임 총리와 다르게 군부에서 나오고 사실상 군인의 대변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가보다는 군인이 더 맞는 이야기고, 이 12월 8일 태국 육군 참모총장인 차이아프룩 두앙뽀약 장군이 문제의 발언, 캄보디아의 군 전력을 장기간 무력화시키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를 총리가 힘을 실어줬거든요. 자기가 하겠다는 게 아니라 군이 하겠다. 네. 요거는 이제 어떤 이야기인지 여러 가지 인터뷰나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주목한 거는 태국 2군 사령부 사령관님이 그 외신을 통해서 인터뷰한 게 있는데, 적어도 한 세대 동안 캄보디아를 약하게 만들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한 세대요? 예, 이야기했습니다. 네네. 쉽게 말해가지고 캄보디아가 여러 무기체계나 병력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다시 건설할 때 시간이 오래 걸리게끔 다 파괴를 하겠다는 건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지금 현재 가능을 할 것이나 태국이 견딜 수 있는 수준이 어딘지 모르고, 그다음에 장기전에 대한 태국의 역량이 없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은 솔직히 말하면 이제 그렇게 높진 않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이게 시나리오별로 이제 가능성을 이야기하면
단기적으로는 태국이 무조건 우세하죠. 이제 2주 공중 폭격 같은 걸 2주 동안 계속 지휘해서 뭐 8군 사령부 같은 그 태국 군사 시설을 폭격하는데 캄보디아가 아무 저항도 못했거든요. 그래서 핵심 자산 파괴는 가능하다. 근데 이게 좀 증가되고 그 중기로 넘어가면 핵심 자산 파괴에서 끝난 게 아니라 지상군이 밀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문제죠. 사실 지금 이미 그때부터. 지상군이 밀고 들어가 있어가지고 국경지배는 이제 태국의 탱크 부대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보도가 나오는데 네. 문제는 점령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롱텀 3개월 이상 그러니까 밀고 들어간 다음에 빠지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깃발을 꽂고 치안을 유지하려면 사실은 이제 게릴라전에 굉장히 취약하게 되거든요. 특히 앞에서 말한 이제 노케포라든가 이런 전력들을 점령한다 해가지고 다 없앨 수 있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꾸준히 추적해가지고 그 다음에 태국이 캄보디아의 핵심 지역까지 밀고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되게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게 현실적인 판단입니다. 단 이제 요 과정에서 이제 태국은 사실 제일 이득이 되는 거는 국경 지방에 있는 캄보디아의 방어선을 최대한 파괴하고 난 다음에 국제적인 그 뭐라 해야 되나 휴전 협의 요걸 받아들이는 게 제일 좋고 이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일단 태국이 파괴해야 되는 핵심 목표는 이제 태국 깊숙이 있는 뭐 이 군사 시설이나 아니면 뭐 훈센 총리 이런 거보다는 일단 국경 지방에 있는 방어선을 무너뜨리는 게 중요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캄보디아가 그 휴전협정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시작한 게 바로 국경선, 국경 지방의 방어 능력을 강화시킨 건데 여기서 일명 카지노 기지라는 게 등장했습니다. 한번 우리가 저번 에피소드에서 설명을 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캄보디아는 국경 지방에 카지노를 만든 다음에 태국인 관광객들을 캄보디아로 넘어오게 해서 도박을 해서 돈을 쓰게 만들었단 말이죠. 이게 문제가 되기도 했는데 지금 현재 뭐 국경 분쟁이 일어나고 나니까 지금 캄보디아의 카지노 사업은 다 없어졌습니다. 빈 카지노만 남아 있어요. 그런데 태국이 국경 지방에 침투를 할 때 대부분 지역들은 뭐 군 사령부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그냥 대충 맞는 막사이고 대부분 다 저층 그러니까 소도시 우리나라로 치면 거의 이제 지방 촌락객 수준의 그런 시설밖에 없는데 카지노 중간에 이제 뻥 뚫려 있고 큰 규모로 돼 있고 무엇보다 철근 콘크리트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군이 주둔해가지고 기지로 삼기 이상적인 것을 캄보디아군이 발견한 것이죠. 그래서 전쟁이 본격적인 공습이 시작되기 전까지 캄보디아군은 여기다가 대량의 인력과 공사를 투입해가지고 이제 카지노의 창문 같은 걸 다 들이막고 이제 진지도 세우고 안에다가 장비나 탄약도 집어넣고 그래서 카지노의 군사기지화를 추진하는 와중에 이렇게 전쟁이 터졌단 말이죠. 이거를 태국이 모르지 않아가지고 캄보디아의 지상군을 밀인데 그냥 미는 게 아니라 1차에는 그냥 단순히 보병부대를 투입했는데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지상군 특히 기갑부대를 동원했습니다. 그 태국은 스팅레이 경전차, VT4 경전차 등의 이제 전차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흑표 전차보다 훨씬 성능이 떨어지고 약해요. 그래도 전차는 전차입니다. 그래서 태국 그 육군이 공개한 영상들을 보면 전차가 태국 그 캄보디아의 국경지에 들어가서 그 카지노를 향해서 포격을 하는 게 영상 같은 거 공개를 하거든요. 이게 캄보디아의 방어선을 무너뜨려서 나중에 분쟁이 일어나더라도 캄보디아가 반격하기 어렵게 만들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도는 잘 달성될 가능성이 큰데 중기 장기로 갈 때 캄보디아의 지속적인 게릴라전 노출에서는 그거를 다 견딜 수 있는가? 솔직히 저는 그게 힘들다고 봐요. 그냥 핵심 뭐 자산, 뭐 방공망 이런 것만 다 파괴해도 태국 입장에서는 상당한 성과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나서서 그 7월 달에 발생했었던 교전을 또 중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노벨 평화상으로 지금 막 달려가고 있는데 근데 결국에는 이게 이제 무산이 된 걸로 사실상 보입니다. 게다가 지금 뭐 태국 아까 뭐 총리 같은 경우에도 제3국의 이제 뭐 개입 같은 거 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전투를 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이 미국은 어떤 입장이지? 트럼프는 과연 어떻게 할까요? 일단 위신을 굉장히 구겼죠. 지금 현재 이 사진이 그 10월 26일 쿠알라룸푸르 아셈 회의에서 트럼프가 와서 그 휴전 협상을 하게 된 건데 이 트럼프가 들고 있는 이 서류책이 그 휴전 협정문이고 왼쪽부터 태국 총리 중간에 캄보디아 헝마네 그러니까 지금 훈센 아들 총리 그다음에 트럼프 이렇게 셋이서 악수하고 휴전 선명하고 온갖 걸 이제 평화를 이루어냈다 했는데 지금 이렇게 상황이 벌어졌으니까 트럼프는 굉장히 난감합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현재까지는 거리두기 전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없었던 것처럼 다른 이슈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트럼프가 그때 당시에 수백만 명의 생명을 구했다고 선언한 것에 대해서 다시 전쟁을 해가지고 니네들 왜 내 말 안 들어 이렇게 하면 그거 자체가 자신의 위신과 국격이 떨어진 거기 때문에 일단 거리두기 전략을 먼저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트럼프가 직접 나서기보다는 이제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이라든가 현지 그 현지에 있는 이제 그 동남아시아 이제 외교관들 동원해서 교전 증당들에 대한 외교적 수사를 반복하고 있어요. 마지막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적극적 개입인데 이게 과연 될 것인가? 요게 좀 사실 트럼프가 딜레마가 있죠. 트럼프가 군사적 수단을 쓰지 않고도 적극적 개입을 한 거는 가장 유명한 거 관세 올린 거 요즘 맨날 협박하는 그게 있잖아요. 여기 있어서 태국은 일단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환율 문제로 사실 아시아 관광객들이 태국에 많이 줄어서 태국의 경제가 위기다. 라는 이야기가 많이 들어있고 실제로 제가 가봤을 때도 한국인 관광객이 그렇게 많던 한국인 관광객, 중국인 관광객, 일본인까지 거의 없어요. 아 그래요? 백인들이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서구권에 대해서 환율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관세 같은 걸로 관광객들을 줄이고 이렇게 하면 태국이 반응이 올 수도 있겠지만 태국 입장에서는 그 국토나 영토 문제가 아주 핵심적 사활이기 때문에 관세 때문에 깨겠다 하면 이 군부 정권이 다시 되찾은 정권에 약간 치키노코가 되는 거거든요. 군인들이 캄보디아를 막 정복하고 이렇게 했다는데 관세 때문에 굴복해 이렇게 하면 그래서 국내 정치 이슈가 이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트럼프가 개입할 수 있는 게 너무 적은 게 좀 지금 딜레마입니다. 다만 이제 여기까지 시나리오를 봤을 때 3대 변수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 미국이 얼마나 개입할 것인가 아직은 관망이기 때문에 갑자기 트럼프가 나설 수도 있다. 그리고 이게 갑자기 나섰을 때 강한 멘트로 이야기를 했을 때 태국과 캄보디아가 어떻게 반응할지는 사실 그들도 잘 몰라요. 트럼프가 책임감이 있다면 내가 한번 휴전했는데 얘네들 또 휴전 어겨하면서 강하게 드라이브를 하고 완벽하게 평화 체제를 구상하는 뭐 이런 어떤 거라면 평화 유지군을 투입하거나 이런 것들도 제시를 할 건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PTA는 쓰지 않았는데 UN 문제가 또 있어요. 캄보디아는 이제 아셈을 통해 가지고 이제 휴전을 했으니까 아셈을 통해서 캄보디아가 지금 밀리고 있으니까 휴전 요청을 해야 되는데 아세안 국가들을 요청하는 게 아니라 UN 대표단을 불러가지고 자신들이 침략을 당했고 태국군이 얼마나 이렇게 전쟁 범죄를 하는지 요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UN을 끌어들인다는 것은 결국에는 미국의 도움을 받지 않겠다 중재나 이런 것에서 있고 평화적인 그 휴전을 위해서는 단순히 휴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UN 평화 유지군 이 투입이 사실 필요합니다. 만약에 그게 성사되면 뭐 우리도 가거나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데 트럼프가 UN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네, 싫어하죠. 네. 예, 이런 거에 대해서 허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좀 의문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국. 캄보디아를 지원은 아예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원사이드로 밀리면 자신들 1대1로 전략에 동남아에서 차질이 생깁니다. 물론 중국은 캄보디아랑도 친하고 태국과도 친하기 때문에 한쪽 편을 들지 않겠지만 그래도 중국은 지금 고민이 많을 거예요. 캄보디아에 지원을 조금 해줘야지 이게 밸런스가 맞을 건데 어디까지 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그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나눈 그 대답이나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전혀 알 수가 없어서 이게 문제고 아세안 같은 경우에도 한번 중재를 했다가 사실상 트럼프 중재가 아니라 말레이시아 중재였거든요. 이게 실패를 하고 난 다음에 다음번에 중재자 그러니까 아세안이서 이제 주도권을 가기 위해서 내가 이제 전쟁을 막았다 이런 공로를 얻을 힘 있는 나라들이 딱히 보이지 않습니다. 인도네시아가 그나마 베트남이 그나마 좀 가능성인데 베트남 경우에는 중국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아마 불간섭 원칙을 보일 것이고 그리고 은근히 그 태국과 베트남과의 좀 자존심이 좀 세요. 축구 경기할 때 아주 박 터집니다. 그래요? 예, 왜냐하면 이제 태국이 원래 베트남보다 잘 나갔다가 베트남이 좀 성장세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 국민 감정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 그러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가 포기했으니까 협상을 할 거 가지고 평화 협상에 들을 것인가? 저는 영향이 좀 모자라다 보고요. 여기서 또 복잡한 셈법이 추가되는 게 프랑스가 있습니다. 휴전협정 기간 동안 그러니까 1차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전쟁이 안 벌어지는 기간 동안 프랑스가 캄보디아에 방문해서 여러 가지 인도적인 지원을 해주겠다 이랬는데 이것은 캄보디아가 프랑스 식민지였고 지금 현재 캄보디아와 태국 사이의 국경 문제의 근본 원인이 프랑스에 있기 때문이에요. 프랑스가 국경선을 제대로 그어줬으면 모르겠는데 아주 대충 꺼가지고 지금 현재 분쟁이 되고 거꾸로 이야기하면 캄보디아가 프랑스에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거든요. 물론 여기서 이제 뭐
중국처럼 무기를 프랑스가 캄보디아에 주거나 이럴 가능성이 낮은데 프랑스가 미국 대신에 나서가지고 이 협상이나 평화협상 이런 거를 마무리한다면 프랑스 입장에서는 미국이 자존심을 구길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설 동기가 충분하거든요. 결론적으로 해서 향후 시나리오의 변수는 3대 변수, 크게는 3대 변수, 여기다가 유엔과 프랑스까지 5대 변수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 전쟁이 끝나거나 이러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변수가 너무 많고 상호 간에 내가 나설까 말까 고민하는 상황이라는 게 정확한 진단입니다.